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138쪽 제13강 교환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이런 문제죠. 교환은 우리가 금전 및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동의, 승낙하는 계약입니다. 즉 바꾸는 계약이다 이런 얘기죠.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서 동의, 승낙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X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매 계약이 아니라 지금 교환 계약이죠. 교환 계약. 교환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을 소유의 여기 Y창고 또는 Y빌딩에 대해서 교환 계약을 하게 됩니다. 교환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 당사자 쌍방 갑과 을이 금전 이외, 금전으로 하면 그거는 매매 계약으로 가버립니다. 금전 이외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요거죠. 두 번째, 이 교환 계약의 법적 성질은 뭡니까? 두 번째, 교환 계약의 법적 성질. 그거는 첫 번째 낙성 계약이죠. 낙성 계약이라는 건 뭐예요? 청약과 승낙,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 합의, 합치만 있으면 성립하는 계약이고, 교환 계약의 경우 재산권을 이전하지 않더라도, 매매 계약의 경우 금전을 이전하지 않더라도 일단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줘도 금전 외의 재산권을 이전을 안 해줘도 약정만 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그런 얘기죠. 청약과 승낙,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 합의, 합치만 있으면 성립해요. 그 다음은 쌍무계약이죠. 쌍무계약은 서로 계약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갑도 X 토지를 이전할 채무를 부담하고 을도 Y 창고를 이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채무를 부담해서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하고 한두 줄 가볍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유상계약이죠. 유상계약. 유상계약은 계약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 있는 출연을 하는 계약이다 그런 얘기죠. 따라서 갑도 X 토지를 출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을도 Y 창고를 이전 등기해서 출연을 해서 쌍방이 출연을 하는 계약입니다. 쌍무계약에서는 보통 동생의 항변권, 위험부담의 문제죠. 유상계약에서는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담보 책임의 문제는 쌍무계약이 아니라 유상계약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계약서를 쓰던 안 쓰던 구두로 하던 서면으로 하던 일단 계약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방식, 형식,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는 계약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구두로 하던 서면으로 하던 일단 계약이 성립합니다. 이걸 우리는 불요식 계약이다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죠. 자, 그럼 138쪽과 139쪽에 보시면 교환의 효력 그리고 교환의 성립 나와 있어요. 성립과 효력을 함께 묶어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교환의 효력입니다. 교환의 효력은 첫 번째 보충금을 해결해야 됩니다. 보충금. 그렇죠? 보충금은 뭐예요? X 토지의 가액이 4억이다. Y 창고가 오래된 거라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해보니까 2억이다. 그러면 차액 2억이죠? 이거를 우리는 보충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보충금을 지급해야 돼요. 보충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충금은
각 부동산을 공신력이 있는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해서 우리 보충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교환의 효력에 있어서는 두 번째 유상계약이니까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겁니다. 유상계약이므로 매매에 관한 계약이 준용된다. 이거 밝혀주시고요. 세 번째 쌍무계약이므로 동시 이행에 항변권이 적용될 수 있다. 이거죠. 동시행의 항변권. 동시행의 항변권. 이거는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쌍무계약. 쌍무계약. 그래서 139쪽에서도 해제 효과 동시행 나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교환 계약을 해제했어요. 그러면 이 교환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을 했다면 원상회복인데 이 원상회복도 바로 동시행 관계라는 겁니다. 원상회복도 동시행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해줬어요. X토지에 대해서. 그랬더니 제3자인 병에게 매각을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가 됐습니다. 그럼 이때 해제를 했을 때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가 되면 제3자 병도 무조건 무효가 되는 거죠. 그건 548조죠. 548조. 제3자에 대한 관계죠. 이건 548조 보시면 해제 소급표는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3자에 대한 관계가 별도로 약수령 한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제3자 병이 갑과 을 사이에 해제 전에 거래한 분이다. 그러면 선의 악이 불문하고 다 보호가 되는 거죠. 선의 악이 불문하고 다 보호가 돼서 유효하게 제3자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런데 해제 전에 거래했다면 무조건 보호가 되는데 선이든 악이든 해제 후 말소 등기가 돼 있어요. 그걸 알고 거래한 사람은 보호가 안 되죠. 모르고 거래한 사람만 보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해제 후 이때는 말소 등기 전에 선의로 거래한 분만 보호가 됩니다. 선의만 보호가 됩니다. 이렇게 제3자에 대한 관계까지 써주시면 548조의 개념을 도입하시면 점수가 남들보다 잘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관련 판례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관련 판례. 관련 판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가를 묵비했다는 겁니다. 시가를 묵비했다는 거예요. 시가를 묵비. 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 사이에 갑 소유의 건물 요거를 갖다가 갑 소유의 빌딩을 갖다 매매 계약을 하셨어요. 매매 계약을 할 때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고 또 누수도 되고 또 여기 침수가 되는 그런 건물이에요. 그래서 침수 정도나 누수 정도가 좀 심해요. 그런데 이거를 시가를 묵비 얘기를 안 하고 매각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매수인이 모르고 계약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사기가 성립된다는 겁니다. 사기를 이유로 매수인은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안 하면 일단 이유죠. 그러나 취소하면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을 했다면 원상회복이 아니라 이때는 부당이득 발환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런데 매매 계약이 아니라 교환 계약을 했다. 그럼 뭐예요? 그렇지. 시가를 묵비한 것은 매매 계약과 교환 계약이 다르다는 판례입니다. 매매 계약과 교환 계약이 다르다는 판례예요, 여러분. 따라서 교환 계약을 했을 때는 시가를 묵비해도 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사기가 아니니까. 왜 사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교환 계약을 할 당사자가 서로 각 부동산을 평가를 하라는 거예요. 이분의 부동산과 이분의 부동산을.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시가를 허위로 고지했다는 겁니다. 시가를 허위로 고지 알려줬다는 거예요. 왜? 더 많은 평가를 받도록 좀 금액이 남으려고. 이거 내 부동산은 5억쯤 됩니다. 이렇게 4억, 3억뿐이 안 되는데 허위로 고지 알려줬대요. 그래도 이때 뭐가 아니다. 사기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교환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각 부동산을 평가하고 알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를 묵비 얘기를 안 해줘도, 묵비라는 건 침묵한다는 얘기죠. 얘기를 안 해줘도 한 걸음 더 나아가 허위로 알려줘도 이거는 사기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런 판례입니다. 자, 네 번째 결어죠. 결어. 약수령 네 가지 묵체는 나오라고 그랬어요. 의, 요건, 효과, 결어. 그런데 여기는 요건 대신에 성립, 요거 성질 대신 써주면 돼요. 아니면 그거 못 써주면 여기다 써주든가, 여기다 못 써주면 여기다 써주면 돼요. 그래서 결어에다가 관련 판례, 학설의 대립, 쟁점사항 이런 거 여러분들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못 쓴 거 있으면 여기서 써도 되고 성립 이런 거 써도 돼요. 그러나 엄격히 얘기하면 전체를 간단히 포괄적으로 견해의 대립, 학설의 대립, 관련 판례, 쟁점사항 이런 걸 써주면 되겠죠. 정 생각이 안 나면 여기서 못 쓴 거, 여기서 쓰다 마른 거 이거를 다시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네 가지 목차만 나오면 기본 점수는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139쪽까지 소개가 되어 있죠. 자, 140쪽 넘어갑니다. 거기 보시면 제4장 소비 대차 계약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소비 대차 계약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소비 대차 계약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소비 대차 계약입니다. 자, 각종의 대차 계약은 세 가지가 있죠. 임대차, 사용대차, 소비 대차 세 가지 계약이 있어요, 여러분. 자, 각종의 대차 계약,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이다 그런 얘기죠. 그거는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뭐가 있어요? 각종의 대차 계약은요. 첫 번째 임대차 계약이 있죠. 두 번째 소비 대차 계약이 있죠. 세 번째 사용 대차 계약이 있습니다. 자, 아파트를 갖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임대료 받고 빌려주면 임대차죠. 친동생이나 사촌 동생에게 잘 안 팔리니까, 잘 임대가 안 되니까 관리를 위해서, 집을 지키기 위해서 공짜로 와 살아라. 그럼 뭐야? 그건 사용대차죠. 에? 아니면 이번에는 돈을 빌려줍니다. 돈을 빌려주면 금전소비 대차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는 요거 쌍모 계약, 유상 계약이에요. 그런데 소비대차는 뭐예요? 당사자 의사에 따라 쌍모와 유상으로도 할 수 있어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근데 편모, 무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편모, 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뭘로 분류가 되느냐? 요걸로 분류가 돼요. 이거는 당사자 의사에 따라 하는 겁니다. 당사자 의사에 따라. 그러나 관행상 최근에 쌍무 유상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고요. 사용대차는 이거 공짜로 빌려주는 거라고 그랬죠? 친동생에게 아파트를 공짜로 빌려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편무무상이 돼버립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 임대차와 관련해서는 매년 한 문제씩 나와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각종의 대차 계약이 중요합니다. 자, 소비 대차 계약도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사용대차는 좀 중요성은 떨어지지만 우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돈이 필요해요. 채무자입니다. 채무자. 그럼 금융기관에 가서 빌릴 수도 있지만 돈 많은 사람에게 빌릴 수도 있습니다. 자, 돈 많은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돈키호테 아저씨. 돈키호테 아저씨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지. 돈 많고 키 크고 호탕하고 테크닉 좋은 분. 테크닉이 좋다는 건 돈을 잘 쓴다는 얘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여자분들이 인기 투표하면 1등 합니다. 왜 1등 하죠? 돈을 잘 쓰니까. 돈을 잘 쓰니까. 그래, 돈이 많으니까 돈을 잘 쓰니까 이분한테 돈을 빌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100만 원 빌리려고 그래요. 100만 원. 그런데 채권자 돈키호테가 100만 원 빌려주면서 야, 이거 떼먹고 도망가면 안 되잖아. 부동산 담보 없으면 안 빌려줘. 그럼 이분이 뭐라고 그래요? 야, 인간아, 안 빌리고 말아. 대번 그래. 100만 원에 담보로 할 수는 없어요. 100만 원, 10만 원 친구 간에 그냥 빌려줘야지. 이런 수용 금액은 그냥 빌려줘. 담보 없이. 담보 없이 그냥 빌려주면 우리는 뭐라고 하는데 일반 채권이다 하시는 거죠. 일반 채권이다. 일반 채권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일반 채권이다. 그런데 100만 원이 아니라 이번에는 1억이에요. 1억. 이걸 그냥 빌릴 수는 없지. 아무리 돈키호테라도 돈이 많아도. 왜? 나중에 채권 회수 이자도 받고 해야 되니까 합법적으로. 따라서 채무자 수의 재산 목록 1호 주택, 자택, 아파트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빌려줘요. 저당권 설정 계약과 저당권 설정 등기를 을구에 하고 빌려줍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피담보 채권이다. 이렇게는 붙여주는 거죠. 금액 금전을 갖다가 우리 채권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피담보 채권이 뭡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말을 안 해. 왜? 졸다가 깨가지고. 그 피담보 채권이 뭡니까? 다시 한번 물었더니 피 묻은 돈 아니냐고. 에?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 이걸 뭐라고 하는데 피담보 채권. 금융기관 같으면 근저당을 설정하고 빌려줘요. 근저당 설정 계약과 근저당 설정 등기.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최고 한도액. 줄여서 뭐라고 그래? 최고액. 그거는 대개 이자까지 포함해서 1억 2천 이렇게 기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일금융권에서는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채권자 돈키호테 아저씨가 이름이 뭐예요? 이천석 아저씨. 왜? 우리 어렸을 때는 있었거든. 지금은 없지만. 에? 부자들하고 농사 많이 지라고 이름을 그렇게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이분이 일을 해가지고 이분 댁에 가면 창고가 더 많아. 창고가. 에? 창고가 더 많아. 창고. 그럼 여기 가면 쌀도 있고 나락도 있고 보리콩, 기타, 잡곡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옆 동네에 사시는 분이 돈 1,000만 원 빌려줘. 2천만 원 빌려줘. 5천만 원 빌려줘. 그러면 이걸 언제 읍내에 내다 팔아서 언제 현찰로 빌려줍니까?
따라서 쌀 50가마만 빌려주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건 우리 법률 용어로 뭐라고 해야 돼? 그렇죠. 기타의 채권이다.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기타의 채권은 금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채권이에요. 금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채권. 따라서 금전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느냐? 있는 거죠.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거죠.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래? 기타의 채권. 금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채권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누가 신청인이 아니라 등기관이 채권의 평가를 하면 돼. 채권의 평가를 해서 채권의 가액으로 환산 기재하면 돼. 등기신청서와 등기부에. 따라서 이것이 2천만 원 상당이다. 그럼 2천만 원으로 평가를 해서 2천만 원 기재하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우리 채권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이와 같이 돈 빌려줄 때 우리 계약서 쓰자. 그럼 뭘 쓰는 거예요? 바로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자, 금융기관에 돈 빌릴 때도 저당권 설정 계약과 별도로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쓰는 거예요. 근저당 설정할 때도. 돈 빌릴 때 쓰는 계약이 금전소비 대차 계약이라는 거. 그러면 돈 빌려가는 채무자를 소비 대차 계약의 이름을 따서 소비 차주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소비 차주다. 그러면 돈 빌려주는 채권자 돈키호테 이천서 아저씨는 뭐라고 해야 돼요? 채권자는 소비 대차 계약 이름을 따서 소비 대주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그런데 소비 대차 계약은 금전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지 물건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쌀 물건도 있잖아요.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똑같은 종료, 동종, 동질, 동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따라서 그냥 쌀로 빌려줬어요. 그럼 똑같은 종료, 똑같은 양, 똑같은 질로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 반환이 되면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저당권 설정 안 하고 그냥 쌀로 빌려줬어요. 물론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금전이 아니라도 그냥 시골에 쌀 10가마 빌려주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동종, 동양, 동질로 반환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을 생각을 해봤는데 소비 대차 계약의 의의를 포괄적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소비 대차 계약은 뭐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 채무자는 그와 같은 종료, 품질 똑같은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거죠. 소비대차 계약이란 뭐뭇을 말한다 하고 두 줄 써주시면 돼. 뭐라고? 소비대차 계약이라는 것은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계약 당사자 쌍방 다른 상대방 일방은 이에 대해서 동종, 동질, 동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거죠. 두 번째 성질은요. 첫 번째 요거 낙성 계약이죠. 청약과 승낙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 합의 합치만 있으면 일단 성립하는 거예요. 합의 합치만 있으면 일단 성립하는 계약이죠. 합의만 있으면 일단 성립하는 계약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6.25 때 제일 많이 돌아가신 분이 누구라 그랬죠? 소위 왜 돌격 앞으로 소대장 돌아가신 걸 뭐라 그래? 임조. 요거 뭐야? 그렇지.
지금 나온 소비 대차 계약, 위임 계약, 임치 계약, 종신 정기금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뭐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상 편모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뭐로 할 수 있어요? 유상 쌍모로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잘 아는 분이에요. 친구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쌀 10가마만 빌려달래. 야, 이자 없이 그냥 빌려줄게. 고마워. 그럼 뭐야? 무상편무지. 아니 100가마를 빌려달래.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 에? 이자 있어. 그럼 어떻게 돼? 그렇죠. 뭐가 돼? 좋아, 이자 줄게. 나도 공짜는 싫어. 그럼 뭐가 돼? 유상쌍무가 되는 거죠. 유상쌍무. 당사자 의사에 따라 유상, 무상, 쌍무, 편무 다 될 수 있는데 뭐가 원칙이냐? 무상, 편무가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관행상 유상, 쌍무로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파악할 것은 뭐예요? 세 번째 파악할 것은 효력입니다. 효력. 이 소비 대차 계약의 효력입니다, 여러분. 소비 대차 계약의 효력. 배점은 효력 또는 효과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에 배점이 제일 많아요. 따라서 여기에 너무 불필요하게 많이 쓰지 말고 굳이 시간이 많이 나오면 여기에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배점은 여기 세 번째가 제일 많다고 그랬죠? 배점은 여기 효력, 효과. 그거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목적물은 금전뿐만 아니라 그 밖에 대체물, 쌀 같은 물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요. 그렇죠. 두 번째는 목적물은 금전 그리고 그 밖에 대체물 된다. 시골에서는 쌀로 빌려줄 수도 있고 금융기관에서는 이제 금전으로 빌려줄 수 있고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효력. 세 번째 우리 대주의 의무를 파악해 봅니다. 대주의 의무. 대주는 채권자 갑이죠. 채권자 갑. 첫 번째 목적물의 이전 의무가 있죠. 쌀을 빌려준다 그 얘기죠. 돈을 빌려준다 그 얘기죠. 돈을 빌려준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는요. 뭐가 있느냐. 담보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담보 책임은 언제 발생해요? 네? 자, 이자부로 했어요.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어요.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면 뭐가 되죠, 여러분? 유상 쌍모 계약이 된다. 이거죠. 유상 쌍모 계약이 된다.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을 때는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입니다. 목적물에 쌀이 엄청 썩었다 그런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예. 그 다음에 무이자로 빌려줬어요. 이자 없이. 그런데 쌀이 다 썩었더라고. 못 써. 근데 채무자에게 알려주지를 않았어. 즉 고지, 하자 있음을 알면서도 고지 알려주지를 안 했어요. 고지를 안 하면 담보 책임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네 번째 확인해 봅니다. 네 번째 우리가 확인할 것은 요겁니다. 차주의 의무입니다. 차주의 의무. 차주는 채무자 을을 얘기하는 거죠. 이 그림에서. 요거는 첫
첫 번째 목적물 반환 의무가 있죠. 목적물 반환 의무가 있죠. 자, 쌀 100가마만 빌려줘. 1년 후에 갚을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00가마 빌려주고 1년 후 똑같은 물건으로 반환해야지. 똑같은 수량으로. 그걸 우리 뭐라 그래요? 동질, 동량, 동질, 동량, 동종, 똑같은 종류. 뭐야? 악기발이 쌀 100가마다. 그럼 악기발이 쌀 100가마로 갚아야지. 거기 뭐 한 50가마 다른 품종이 낮은 걸로 해주면 안 되겠지. 동종, 동일 요거로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자부로 계약을 했어요. 이자. 그러면 이자 지급 의무가 있지. 이자 지급 의무는 2번으로 해볼까요? 동그라미 2번. 여기 연장선으로 보고 이자 지급 의무도 있지.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당사자 간에. 그렇죠? 네. 자, 10만 원 이상을 개인과 개인세 빌려줬다. 그러면 이자 제한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성은 사시다. 그럼 이름은 뭐야? 채업자, 사채업자. 세금을 내고 등록된 사무실을 갖는 사채업자다. 그러면 이자 제한법이 적용이 아니라 대보업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최근에 개정이 돼서 얼마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느냐? 25%, 연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자. 자, 이자 제한법도 2014년 7월 15일부터는 30%에서 25%, 30%에서 대법법도 39에서 34.9에서 2014년 7월 15일부터 25%로 낮게 조정을 했어요. 왜? 우리 경제적 약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어요? 담보 제공 의무가 있죠. 담보 제공 의무는 뭐예요? 담보 없어 안 빌려줘. 좋아, 담보 해줄게. 그럼 담보 제공 의무가 발생하는 거지. 뭐? 채무자수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다. 근저당을 설정한다. 요거죠? 자, 그 다음에 뭐를 하는 경우도 있대, 여러분. 대물 변제야. 대물 변제 예약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대물 변제약. 대물 변제약은 뭐예요, 여러분? 대물 변제약. 에? 대물 변제약. 그건 뭐예요? 그렇지.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으로부터 1억을 빌려고 그래요. 근데 그냥은 안 빌려준대. 담보가 있어야 된대. 그래서 채무자 수유에 부동산에다가 저당권, 근저당을 설정하면 되는데 그냥 가등기 해달래. 네? 무슨 가등기? 담보 가등기. 따라서 채무자 수유, 을 수유, 주택, 자택, 아파트가 이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채무자 을의 명의로 돼 있는데 여기다가 뭐를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채권자 갑의 명의로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변제기 이행기가 도래했을 때 변제기는 1년, 이자는 2할 이렇게 합의를 봤어요. 채무자 을, 채권자 갑. 근데 만약에 변제기 이행기가 도래할 때 원금 이자를 한 푼도 못 갚으면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채권자 갑의 명의로 해줘서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한다. 그래도 빌릴 수밖에 없어. 왜? 경제 약자니까.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 대물변제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제 가등기를 많이 하죠. 그럼 이때는 무슨 법률을 적용하느냐? 민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계약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합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요거 적용합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요거를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그러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절차는 뭐예요? 주요 절차는 첫 번째 청산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데 청산금을 지급하라. 그리고 청산 기간을 먼저 줘라 그거죠? 그리고 청산 기간을 줘서 자, 제일 먼저 실행을 통지하라. 이거 먼저 해볼까요? 실행을 통지하라. 자, 가등기담보법에 빅3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첫 번째 실행을 통지하고 두 번째 청산 기간을 줘라. 이겁니다. 세 번째는요, 청산금을 지급하라. 그런 얘기죠. 청산금을 지급하라.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예요? 1년 후 원금 1억과 이자 2할 2천만 원을 계속 안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소유권 이전 본등기에서 소유권을 취득하지 말고 실행을 통지해 주라는 거예요. 목적 부동산의 가액은 2억이다. 그리고 원금 1억과 이자 2천만 원, 차액은 8천만 원이다 하고 통지를 해주고 2개월 내에 갚아라. 안 갚으면 소유권 이전 본등기에 소유권을 취득하겠다. 내용 증명을 통지해 주라는 거예요. 2개월 기간을 주고 2개월 기간을 줬는데도 빚내서라도 못 갚아요. 그럼 이때 차액 목적 부동산의 가액은 2억이고 원금 1억이고 이자 2천만 원 1억 2천의 차액 8천이 청산금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주고 소유권 이전 본등기하라. 청산금 8천을 안 준다면 무효예요. 무효입니다. 가담법에 따라서 무효. 네?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렇지. 청산 절차를 구하라. 청산 절차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대물 변제약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무효다. 등기에서도 이렇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대물 변제 이하까지 정리를 했고 네 번째는 결어 하나 써주시지. 결어. 세 번째 효력이니까 네 번째 결어에서 관련 판례 쟁점사항 학세 대립 견해 대립 여기서 못 쓴 거 이런 거 있으면 써주시면 우리 기본 점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140쪽에 나와 있죠. 그리고 141쪽에 보시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준소비대차 나오잖아요. 준소비대차는 작년 기출문제죠. 자, 준소비대차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 책에만 있었다고, 제 책에만 있었다고, 이 책에만 있었다고. 그래서 준소비대차가 올해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 간단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소비대차 142쪽에 보시면 일종의 경계계약이다 이렇게 돼요. 141쪽에 4번에 1번이면 일종의 경계계약이다. 그러나 소멸화는 구채무와 신채무 사이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경계와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한 경계는 채무요소인 채권자, 채무자, 목적 등을 변경한 신채무를 생기게 함으로써 종래 채무를 소멸케 하는 계약이지만 준소비대차는 이러한 요소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채무의 발생 원인에 대해 종래 원인을 소비대차라는 원인으로 변경하는 데 지나지 않을 것이다 해서 경계와 차이점 써주시고요. 두 번째 142쪽의 맨 끝에 네 번째 줄 2번입니다. 당사 쌍방이 소비대차에 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체의 목적을 할 것을 약정한 때는 소비대체 효력이 생긴다. 소비대차, 준소비대차도 소비대체 효력이 생긴다는 게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효력에 대해서 여기 간단히 내 취향에 맞는 거 이거 써주시고요. 자, 기존의 금전, 기타, 대체물의 지급 의무는 소멸되고 목적물에 대해 새로이 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효력이죠? 자, 143쪽 첫 번째 동그라미 3번입니다.
준소비대차는 소비대차해야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물을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소비대차력을 행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 채무의 당사자가 그 채무의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물을 한다는 합의를 요건으로 하므로 준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기초가 되는 기존 채무의 당사자. 자, 기존 채무의 당사자다. 기존 채무. 요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목차와 키워드를 장약하고 여기다 한 더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기본 점수 나온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 소비대차를 간단히 정리를 하셨어요. 자, 제13강 수업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144조 14강 사용대차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